네, 공시를 통해 주가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전작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일수록 공시를 보면서 조금 더 침착하게 네. 시장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리뷰 종목들을 하나하나 기업을 체크를 해볼까요? 네네. 삼천리 자전거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장내 매수 관련해서 삼천리 자전거랑 참 좋은 여행 랩지노믹스를 얘기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에 대한 장내 매수가 또 나왔어요. 네,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GL엔코가 13억 정도를 순매수했는데 지분율로 보면 1.5%포인트 정도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천리 자전거의 자회사예요. 참 좋은 여행이 이제 삼천리 자전거가 지분 한 2%포인트 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참 좋은 여행에 대해서 지분 늘린 게 거의 4%포인트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보면 삼천리 자전거에서 참 좋은 여행에 대한 지분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참 좋은 여행이 바닥을 지나는 게 거의 확실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또 사실 추석도 그렇고 여행, 항공 쪽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또 지속되고 이게 항공은 좀 좋은데 여행은 또 다른가요? 여행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안 좋을 거라는 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 예약은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예약이 전 많은 게 당연히 실적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적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살짝 있는데 만약 그게 실적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이렇게 늘렸다는 건 실적에 대한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긍정적인 자신감도 한번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랩제노믹스도 함께 살펴볼게요. 랩시노믹스는 그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클리어랩 미국에 있는 클리어랩을 인수한다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주가가 좋았는데 장내 매수가 추가적으로 또 나왔습니다. 임원분들이 최근에 한 7명 정도가 매수했는데 두 분이 또 매수했어요. 그 정도를 보면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이제 장내 매수가 나온 거거든요. 이러면 랩지노믹스에서도 미국의 클리어랩 인수와 앞으로의 사업 전망에 대한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주주분들한테 딱 확신을 주는 임원들의 움직임을 보이면 네. 주가도 이렇게 화답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특히나 이제 여러 명이 동시에 인터넷발적으로 뭐 굉장히 큰 규모로 산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좋은 시그널의 경우가 굉장히 많죠. 딱 믿을만 하니까 네. 이렇게 간다라고 또 판단이 될 수 그렇게 볼 있기 수 있죠. 때문에 네. 네, 향후의 움직임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공시 관련주에서 주목해 볼 기업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YC캠입니다. YC캠. 네. 근데 보통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들이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여기는 이제 영창케미칼이 이름을 바꾼 케이스예요. 아, 영창케미칼이군요. 네. 작년에 상장했던 회사죠. 근데 이 회사를 보면은 반도체 소재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주력은 이제 PR이라고 해서 포토레지스트라는 이 제품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웻케미칼이 한 30%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PR이 한 절반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오늘 공시가 뭐가 나왔냐면 신규 시설 투자가 나왔어요. 500억 정도의 투자 규모가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1,370억이고 뭐 자본 대비해서 한 74% 정도를 투자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보인 것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장을 완료하는 시점이 28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장 투자가 용인 클러스터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전부 다 이제 용인 쪽에 대규모로 투자한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같이 투자하는 건데 아마도 뭐 500억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자금만으로도 부지 가치는 이걸 상회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용인 클러스터의 가치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장 이 투자에 대해서 이제 볼 수는 없고 그러면 다른 투자 포인트가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 업황이 바닥이다. 그래서 반도체 업체들이 반등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YC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지나고 나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올해부터 신제품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CMP 텅스텐 슬러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웨이퍼의 그 강강위를 도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웨이퍼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평탄화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CMP 슬러리, 텅스텐 슬러리를 이제 신규로 공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기판 같은 데 보면 이제 TSV 공정이 들어가잖아요. TSV 공정을 뚫을 때 이제 연마제로 들어가는 TSV 슬러리도 이제 여기가 공급한다고 올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제품에 대한 이제 가능성도 또 추가로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YC캠을 얘기하면 가장 크게 얘기하는 건 EUV 관련된 PR입니다. 요게 이제 추가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이 회사의 주가에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크게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살짝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상장 이후에 R&D 인력이 오히려 감소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본격적으로 R&D,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하면서 이 회사의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연구 인력을 늘리는 게 일반적인데 상장 당시에 보면 박사가 4명이고 석사가 16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박사가 2명, 석사가 11명으로 오히려 감소했어요. 그래서 연구 개발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건 사실 좀 의문이 가긴 합니다. 시설 투자는 했지만 오히려 연구 투자는 줄였다라는 네. 거네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조금 글쎄요. 다소 어려운 해석입니다. 네. 근데 보면은 최근에 다른 공식 하나 나왔었는데 네. EUV용 금속 산화물 포토레지스트라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시너랑 디벨로퍼 현상액을 여기가 이제 생산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근데 생산 과정을 보면 글로벌 1위 업체인 인프리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네. 업체인데 이 회사와 라이센스를 체결해서 생산하기로 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생산은 담당하는데 연구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 회사의 사세를 넓혀가되 기술에 대한 건 투자를 좀 줄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게 우려로 작용될 수 있는데 사실 R&D 투자라는 게 성장성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히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리스크를 오히려 줄이고 실적 기반, 매출을 조금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것에 투자하는 움직임으로 또 뭐 알고 그렇게 볼 계시는 수도 분들도 있죠.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비용은 줄어드니까요. 네. 비용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자체가 지금 완전히 훼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지금 좋다라고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특히나 이제 EUV 포토레지스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를 점검하는 게 낫다. 네, 지금 당장 이걸 사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 EUV에 네. 대한 모멘텀 체크를 꼭 해봐야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YC캠 함께 살펴봤고요. 그럼 두 번째 기업은 어떤 기업 공시를 또 살펴볼까요? 두 번째 기업은 비나텍인데 여기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공시 자체가 나온 건 성덕영 대표이사 최대주주이거든요. 이분이 장내 매수를 했어요. 규모 자체는 1억 원으로 별로 크진 않은데 이게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시면 괜찮아 보이실 겁니다. 일단은 비나텍이라는 회사가 어떤 걸 만드냐면 주력 제품은 현재 슈퍼 커패시터예요. 네. 네. 근데 이 커패시터라는 제품이 이게 축전기거든요. 축전기. 이 2차 전지와는 다르게 보조 전지로 써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구원투수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2차 전지가 선발투수고, 이 선발투수가 갑자기 이제 끊겼을 때 이 보조 전력을 담당하는 게 커패시터라고 구원투수.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슈퍼 커패시터니까 커패시터 중에서도 이 용량을 크게 늘린 걸 이제 슈퍼 커패시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소, 중, 대 용량이 있는데 소용량은 일본 업체가 많이 하고 있고 중대는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업체가 많이 하는데 특히나 중용량은 캐파가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 커패시터 관련된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장성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시장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력은 아니고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매출을 보면 슈퍼 커패시터가 110억, 연료전지가 한 40억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주목하는 건 사실 연료전지 쪽이에요.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부품이 MEA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수소 연료전지를 보면 스택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스택이라는 게 들어가면 수소를 넣었을 때 스택을 지나서 전기와 물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 스택을 구성하는 주요 제품이 그 ME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연료전지 원가의 한 40%를 차지하는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 5월 25일에 굉장히 특이한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 그러니까 보쉬라고 추정이 되는데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로부터 그 계약을 받는다, 그러니까 수주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직 수주 확정은 아닌데 수주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었고 보쉬에서는 2030년까지 수소차, 상용차, 그러니까 승용차가 아니고 트럭 부분이죠. 트럭의 10만 대 부분의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스택을 생산하고자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스택의 MEA를 이 비나텍에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상용차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스택의 MEA는 대략 한 1000장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한 대당. 근데 10만 대면은 지금 한 10,000장? 네, 어마어마하죠. 할 수 있겠네요. 1억 장 정도 들어가는 건데 네. 단가가 MEA가 지금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쉬가 요구한 게 뭐냐면 원가를 40%까지 낮춰줘라. 그 단가를. 그래서 그 비나텍에서 만약에 이거를 한 10,000원대 초반으로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수주가 가능할 거로 보이고 있고 만약에 10,000원대 초반으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이제 1조 단위가 되는 거예요. 30년이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이즈죠. 근데 이게 가능할 거냐라고 보면 그러니까 그 전에 뉴스를 한 번 더 보면 작년 8월에 비나텍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그 기술 이전 받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걸 받았냐면
이게 백금 사용량을 줄이는 그러니까 공정 기술을 받았거든요. 이 기술을 사용을 하면 백금 사용량을 줄이니까 당연히 원가가 큰 백금이 줄어들면서 원가가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공정이 단순화되면서 전반적인 공정 단가라든가 그다음에 생산성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원가를 충분히 낮출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기술이 나오고 난 이후에 보쉬로부터 이제 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5월 이후로 이제 그 추가적인 얘기가 없으니까 주가는 지지부진했거든요. 근데 성덕금 대표이사가 그 전에 제 주가를 언제 매수했었냐면 5월 25일 직전에 주식을 2번 매수했었어요. 근데 지금 또 매수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1600주, 1700주 정도를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도 1700주 매수했거든요. 그러면 대표이사도 뭔가 좀 있어 보인다,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성도 괜찮고 최근에 수조가 이제 소외됐었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서 뭐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주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이 타이밍에 또 장내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그렇죠, 것. 그렇죠. 너무나 이게 네.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현실성이 그런데, 있다라는 방증이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거죠. 충분한 아주 좋은 의심일 수 있겠네요. 네네. 저는 사실 40% 정도 낮춘다고 해서 오히려 매출에 이런 수주 계약이 좀 타격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좋은 쪽으로. 그렇죠. 어차피 원가는 낮춰야지만 이제 수소차가 상용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보쉬에서도 비나텍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이 MEA는 커패시터? 그거랑 다릅니다. 네. 그것보다는 어떻게 시장성이 좀 더 큰 편인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까 커패시터는 지금 시장이 이미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도 분기 매출이 100억이에요. 연 매출을 치면 400~500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커패시터는 2030년 기준으로 1조가 나오는 사업인 거예요. 되면은. 근데 상용차만으로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승용차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도 매우 큰 시장인 거죠. 긍정적인. 되기만 하면 뭐 2차 전지만큼의 파급력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비나텍에 대한 중장기 모멘텀까지 한번 점검해 왔습니다. 그럼 세 번째 기업도 살펴볼게요. 휴비츠 기업이네요. 네, 휴비츠입니다. 그러니까 휴비츠는 예전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기업이에요.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좋았던 사업인데 성장성이 멈추면서 사실은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었거든요. 이 회사의 사업을 보면 주로 안경점에 들어간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검사하는 거라든가 안경의 도수를 검사한다든가 그다음에 렌즈를 가공하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안경원에 필요한 모든 제품들을 납품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적이 2021년에 그 매출 829억 정도 했다가 2022년에 1,028억으로 급증했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증가했던 게 안과용 진단기예요. 21년에 186억에서 22년에 315억으로 급증했었고요. 그다음에 렌즈 가공기라고 해서 그 렌즈를 깎는 거 있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되게 신기한데요. 안경원 딱 갔을 때 하루 만에 렌즈가 나오니까 너무 신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글로벌리 렌즈 가공기의 보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렌즈 가공기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제품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특히나 이 안과용 진단기는 유럽에서 레퍼런스가 쌓이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반대로 실적이 증가하는 것만큼 주가가 따라가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휴비츠 주가가 갑자기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4월입니다. 4월. 네, 올해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계 최대 의료기기 박람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관계사인 오스비스가 있어요. 이 오스비스가 덴탈 기기를 그러니까 덴탈 기기를 공개하면서 거기서 1,000만 불 계약이 나왔다고 일단 뉴스가 나왔고 갑자기 덴티스트리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휴비츠에 대한 밸류 자체가 달라졌어요. 안과용 기기보다는 치과용 기기가 성장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러면서 휴비츠 주가도 좋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게 오스비스가 유통사인데 그러니까 관계사이고 유통사인데 오스비스가 이 사업을 주도한다 그러면 휴비츠는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안 더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까고 봤더니 휴비츠에 생산한다고 지금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강 스캐너라든가 3D 프린터를 휴비츠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부터 납품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구강 스캐너는 올해 4분기에 납품을 시작한다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제품들이 기존 업체들 제품 대비해서 가격은 싼데 기술력은 충분하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치과 의사분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시는 뭐가 나왔냐? KB자산운용이 5% 지분 신고를 했어요. 아무래도 운용사에서도 이 휴비츠의 성장성을 크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기존의 안경점 관련된 제품만 가지고도 PER이 지금 올해
한 14배 정도 되기 때문에 의료기기로서는 그러니까 비싼 편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만약 정말로 치과 관련된 기기들이 붙는다 그러면 뭐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굉장히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추가로 여기서 추가 업사이드는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덴탈 모멘텀까지 최임화 앵커가 항상 짚는 게 있거든요. 28개 치아. 네. 이 휴비체는 2개의 눈과 네. 또 28개의 구강까지 그렇죠. 가져갈 수 있는 네. 역시나 또 실적 기반의 탄탄한 기업 체크해봤습니다. 다음은 어떤 기업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뭐 시간 때문에 마지막 기업이 될 것 같은데 네. 바이오노트라는 회사가 바이오노트.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작년 12월에 상장을 했고 공모가가 9,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주가는 계속 박살이 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5,600원 정도가 됐기 때문에 주가 한 30-40% 정도. 왜 이렇게 내려왔을까요? 네, 이 회사가 SD 바이오센서의 관계사입니다. 딱 느껴지시죠? 네, SD 바이오센서가 그 코로나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였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났다가 올해 1분기부터 이제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바이오노트도 이 회사의 이제 진단 키트, 코로나 진단 키트의 반제품을 납품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졌고 실적을 한번 보시면 작년 1분기 매출이 2,700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 매출이 200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에 2,16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1분기에 영업적자 7억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좋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도 지금 SD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특별 관계자, 바이오노트의 관계자가 83억 원을 장내 매수했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장내 매수한 거죠. 그렇다는 건 바이오노트가 실적은 좋지 않지만 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순연금이 6,700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순연금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SD 바이오센스와 유바이오 로직스라고 해서 상장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장사 지분을 합하면 이제 한 1조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5,7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바텀은 확실히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추가로 뭐가 있었냐면 이 현금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가 관건인데 SD 바이오센서가 메리디안 바이오라고 그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인수하기로 했어요. 근데 원래 SJ 파트너스랑 같이 인수하기로 했는데 SJ 파트너스가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그러니까 이 메리디안 바이오를 SD 바이오센서가 독점적으로, 그러니까 단독으로 인수하기로 했었고 자금이 부족하니까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발표했거든요. 근데 실적이 안 좋잖아요. 누가 참여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이오노트가 여기 다 들어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노트가 여기 자금이 들어갈 텐데 이 메리디안 바이오는 코로나19 관련돼서가 아니고 진단키트에서 매출이나 영업이 잘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만약에 메리디안 바이오를 인수하면 바이오노트가 여기에 진단키트 관련된 반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반대로 그렇게 본다고 하면 현금을 활용해서 메리디안 바이오의 어떤 사업적 시너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최대주 쪽에서도 아마 투자한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네, 바이오노트 사실 진단키트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사실 많이 아팠어요, 주가가. 맞죠, 그렇죠. 네. 맞죠. 네. 하지만 그래도 추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시를 통해서 종목 하나하나 체크해봤고요. 네, 공시로 주가 들여보는 시간 장우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